언론이 왜 이렇게 됐나 했을 때 언론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정파의 이른바 진보 작용화된 그런 언론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언론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기자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한국의 언론은 언론 노조가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조합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A, B, C, D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명칭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KBS 예를 들면 KBS 노조가 있고 언론 노조 KBS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은 KBS 공영 노조가 있습니다. 그 명칭이 언론 노조, 공영 노조, KBS 노조처럼 거의 고유명사 내지는 보통명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론 노조 본부입니다. 이 언론 노조 본부가 지금 현재 한국 언론사 그 대부분이 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방송사는 물론이고 신문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노조 KBS 본부, 언론 노조 MBC 본부, 언론 노조 SBS 본부, 신문사 본부 등등 해서 언론 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그 언론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다음에 언론 노조는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단일 언론이 하나의 연맹에 가입돼서 이렇게 거미처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마 KBS 한국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노조라는 게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진 단체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노조 규약 제2조를 보니까 이 규약 2조는 그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정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단체, 진보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정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론사의 규약 같습니까?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규약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론 노조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보다는 이런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언론 노조가 출발한 것이 지난 1988년 당시에 위원장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권영길 씨입니다. 그분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과 대선 후보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단체였고 정치인을 배출했고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는 거의 대부분의 선거 때마다 특히 대선 때마다 파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KBS 노조는 또 2016년 민주당의 지난해죠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언론이 특정 경쟁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는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언론의 장악을 오래 하셨지만 언론 장악은 가장 심각한 것은 외부의 권력이나 자본에 의한 장악이 아닙니다. 얘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서 해경을 너무 심하게 남발하지 마라 하는 업소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잘 들어지지 않았지만 녹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큰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가장 심한 장악은 구성원 내부의 장악입니다. 언론 구성원들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면 주체에 있다면 그림 하나 찾고 제목 하나 뽑고 기계 하나 집어넣고 인터뷰 자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소화하시는 방송 뉴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뉴스에 그렇게 편집되고 있는 걸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KBS는 제가 노조가 3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언론 노조 KBS 본부에 기자와 PD의 거의 한 90%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KBS 본부라든지 이런 데, KBS 노조라든지 이런 데는 기술직이나 다른 경영직군들이 들어있고 정말 언론의 역할을 핵심 역할을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노조 성향, 즉 진보 성향, 좌편향 성향의 KBS 언론노조 본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컨텐츠가 지난 대선 때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영향을 미친 것들입니다. 실은 거의 90% 정도가 다 그쪽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 KBS가 그동안 보수 정권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90% 이상이 좌파 성향에 구성되게 된다는 것을 잠깐 짧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정현주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저는 KBS 사장 중에 가장 막강한 사람이 정현주 씨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전체 취임하면서 인사말을 할 때 5천 동지 여러분하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전혀 듣지 못했던 동지라는 용어를 썼고 그 이후에 차장, 부장, 주간, 국장 이렇게 한 조직에 4개의 직급이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팀장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부장, 국장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마이크나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센 저항이 있었지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자편향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이 계실 때 이른바 진보 매체에서 기자와 PD들 경력직으로 뽑았습니다. 전부가 진보 매체는 아니었지만 상당수 그렇게 뽑았습니다. PD는 얼마 안 되었지만 또 PD는 진보 매체에서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기자는 제법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진보 정부와 한겨레 신문 출신인 정현주 사장, 그리고 진보 성향 방송 정책, 그리고 진보 성향 매체에서 선발된 일부 경력직 사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KBS의 진보 성향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런 요인들이 합쳐서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 KBS가 탄핵 방송 또 갖가지 보도의 공정적 시지가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뽑는 신입 사원들은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KBS 본부 노조, 그런 좌파 성향의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PD협회나 기자협회 이런 직능 단체들도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로 주도하게 되고, 당시 그 문창극 보도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수 우파에서 아주 극렬한 논란이 됐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자협회에서는 아주 잘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상을 줬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지금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특강을 하고 난 뒤에 한 3일 전에 언론노조본부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왔습니다. 경력직 사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디테일하게 읽고 이 상황이 경력직을 제가 폄훼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KBS가 작용화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경력직 기자 입사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경과에 비춰 보면 과거에 비해서 KBS의 작용화가 매우 다수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공영방송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이 뜻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KBS가 좌편향의 진보 성향의 기자들이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좌편향 방송을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국정원 이슈를 찾아서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댓글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이거 보도하자 저거 보도하자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스크라고 있습니다. 뭐 간부들 심하다 어제 나갔으니까 이번 줄이자, 양을 줄이자 또는 그 조율을 합니다. 길이를 줄인다든지 빈도수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그림을 좀 순하게 한다든지 이게 데스크입니다. 흔히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언론 자유, 제작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사내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심지어는 피켓을 들고 간부들 방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것이 좀 심해서 그렇게 간부들이 데스크를 봤는데도 튀어나왔던 보도들이 광우병 사태고 문창극 보도였습니다. 또
6.25 전쟁 중에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망명하려 했다는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KBS에서 또 나왔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자, 그런 보도를 하다가 징계를 먹거나 배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MBC가 좀 많았었죠. 그 사람들 보고 이 정권에서 당시 야당은 정권에 의해서 심각하게 공영 언론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내부 구성원들이 심각하게 자편향적인 보도를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언론 자유라 하면 특정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위에 간부, 데스크, 이런 선임, 이런 사람들이 권한이 주어지는 범위 안에서 데스크를 보는 그런 시스템의 자유지 특정 개인의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내부의 90% 되다 보니까 자연히 안에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건 그저께 했고 또 했다고 자주 나가기 때문에 또는 너무 심하게 방송하기 때문에 자제하라고 하면 가끔 그 자제하라고 한 데스크의 실명을 올려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더라 라는 글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배포가 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언론 특히 KBS와 이런 언론사는 제가 볼 때는 또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장악됐습니다. 노영 방송입니다. MBC도 노영 방송을 했다가 지난번 김재철 사장 때 파업을 160일, 70일 하면서 노측도 긴 파업을 했지만 사측도 그 긴 파업 기간 동안에 가입하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으로 대응했습니다. 때문에 노조가 백기를 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상당 부분을 업무에 배제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MBC는 경력직 기자를 많이 뽑아서 그나마 지금처럼 버티고 있는데 KBS는 여전히 좌편향된 기자 PD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장악 아래 사장이나 간부들이 사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KBS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식당이나 커피숍, 주차장, 웨딩홀, 운영권을 다 노조가 갖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해두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이고 공기업입니다. 사장은 길어봤자 3년 또는 6년입니다. 가기 때문에 사장이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고 들어왔다가 노조의 눈치를 보고 노조를 적당하게 타협하다가 관리하다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KBS에 들어와서 개혁을 하겠다. 잘못된 인적 구조를 고쳐보겠다라고 처음에는 공언하고 왔지만 들어와서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공영방송의 크나큰 퇴보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언론 문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당에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공영방송사 구성원들이 앞장서서 사장과 이사장을 몰아낸다 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감히 쓸 수가 있습니까? 공영방송사 기자와 PD들이 당원입니까?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무릇 언론이라 하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도 권력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당인데 권력에서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들을 찾아가서 그만두게 하라고 직장에 찾아가고 학교 수업하는 데 찾아가고 심지어 교회까지 찾아가서 또 사무실에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기자라고 보십니까? PD라고 보십니까? 그 과정에 모 이사는 제가 실명을 바치겠습니다. KBS의 강규형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오다가 본인의 말씀에 따르면 한 70여 명의 언론 노조원으로부터 둘러싸여서 물러가라는 긴 함성과 함께 상당 시간 동안 고초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아마 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동영상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목불 핑계입니다. 강경 이사가 1인 시위할 때 그 사람들 옆에서 V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학교에서 하는 걸.
그렇다고 직접 강규현 이사 앞에서 수많은 인파들 몰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코앞에 대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고함 지릅니다. 물러가라고. 강규영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한 4, 50명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도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안경을 뺏겼고요. 가방도 잃었다고 합니다. 그게 찾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목과 허리에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 노조가 KBS 사장실을 점거하겠다고 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KBS 안에 소중한 가족인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방어도 하고 질서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으니까 밀치고 해서 상당수가 계단을 굴러떨어지고 다쳐서 여기 얼굴에 팔에 부상을 했고 6명이 지금 다쳤습니다. 3명은 전치 2주가 걸렸고요. 또 2명은 전치 3주가 걸렸습니다. KBS 상황에 집단적으로 이 피해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BS는 자체 방송사에서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해서 단 한 줄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고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새로운 사장이 오고 그 새로운 사장 체제 들었으면 질서가 완전히 뒤집힐 텐데 거기에 적응하려고 간부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 짝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법천지입니다. 말이 방송사지 난장판입니다. 국민이 이런 상황을 하라고 2,500원을 매달 꼬박꼬박 냈을까요? 야당 여러분, 제발 방송사 내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방송이 무너지고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고대영이라는 특정 개인, 김장겸이라는 특정 개인이 아닙니다. 언론 자유라는 이 시스템을 지키고 싶고 그 제도를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 개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실망 중에 한두 가지 아닙니다. 우측 방송한다 했다가 눈치 보고 좌측 방송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해마다 5년 지나면 사장을 바꾸고 해마다 5년 지나면 적편한 이름으로 또 이렇게 광고하겠습니까? 이게 소득 3만 불을 될 나라고 세계 경제 규모가 11위 나라가 하는 행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행태를 보면 마치 60년대에 홍위병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뭐 홍위병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국이 그 유구한 역사에서 한국에게 유일하게 졌던 나라 시기가 60년대라고 합니다. 60년대 문화혁명으로 지식인을 쫓아다니고 관리를 쫓아다녀서 목에다가 제명을 붙이고 리치를 가하고 폭행을 하면서 온 나라가 이념전쟁을 할 때 한국은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와서 경제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회속적으로 올라갔고 중국은 시들시들하다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날입니다. 결정적일 때 문화혁명을 내세워서 홍위병을 내세워서 내부의 이념 싸움을 할 때 중국은 뒷걸음질 쳤던 것입니다. 그나마 KBS와 MBC는 좀 나은 편입니다. EBS와 YTN 이미 사장들은 물러갔습니다. 시정부 들고 난 이후에 SBS 창업주 윤세영 씨는 경영권을 내놓았습니다. 누가 경영권을 행사하신지 아십니까? 아마 노조 중심의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노영방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MBC에도 유의선 이사분이 노조원들의 종용에 못 이겨서 나갔습니다. 이제 또다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MB 블랙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블랙리스트로 해서 대통령 포함해서 상당수 사람들이 사법 처리를 받고 있고 그런데 또 MB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갑자기 정치인들이 서울시장에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당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이런 상황들이
적폐청산이라고 보십니까?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 이야기 잠깐 지식은 없지만 조선조 17세기에 숙종 이후에 경종과 영조 시대에 이 사색 장파로 인해서 노론 소론, 그러니까 서인계열의 노론 소론이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노론이 정권을 잡으면 소론이 쑥대밭이 되고, 소론이 정권을 잡으면 그 유명했던 송시열 같은 그 유도 사약을 받았듯이 대부분의 노론계 인사들이 사약을 받거나 유배 가서 갔었습니다. 이게 붕당 정치의 큰 폐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상대방을 돌이키십니다. 그때 그 당시에 노론이 했던 행위 또는 소론이 했던 행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17세기, 18세기 그 조선이 결국은 망하게 된 원인도 그런 붕당정치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잡았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앞으로 가기도 부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안보와 정치와 경제 이런 상황들이 너무 엄중해서 정말 앞으로 가기도 급한 나라인데 내놓은 정책마다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앞서 열거했던 이런 상황들에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저 문재인 대통령이 종이컵에 커피 마시고 분해식당에서 밥을 먹고 헤어진 구두를 신고 가슴 아픈 사람들을 껴안아 준다고 이게 중요한 한국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사입니까?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가십거리에 우리 언론들은 주목하지 않습니까? 지금 엄중한 이런 상황들 왜 언론들은 신청 집중 보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길거리에 수십만 수백만의 불빛이 아른거리고 아름다운 거리에 그림이 있고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그 가운데 자유롭게 시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발언하고 발표하고 평등하게 토론하는 아주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촛불혁명이 바라던 바입니까?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짧게 그 뒷부분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정부는 최근에 MB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일어나서 모바일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6개인가 7개가 MB 블랙리스트 기사입니다. 그 비슷한 출처고 비슷한 상황들인데 그만큼 여러분들 야당에 대한 기사도 저는 거의 없고 여당의 프레임 잡은 기사들이 대부분 모바일에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현주 사장 시절 때 KBS 안에서도 이런 거 많았습니다. 사장이 바뀌고 나니까 라디오 드라마 PD 연출을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6개월도 안 됐는데 제3라디오 혹은 심의실로 보내졌습니다. 또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텔레비전 드라마 만드는 PD가 홍보실 전혀 올리지 않는 홍보실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5년 동안 자기 본업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부지 기수입니다. 왜 문재인 정권은 또 언론은 과거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권 때 자행되었던 이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 박근혜 이명박 정권만 보입니까? 또 언론은 그 당시에 다른 정권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반쪽 눈만 감고 한쪽 눈만 감고 한쪽 귀만 떠서 보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부역자라는 명단이 있었습니다. 언론 노조에서 3차례인가 4차례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100명이 넘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부역자라는 용어를 사전적으로 보니까
국가에 반역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현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 때 방송의 높은 지위에 있어서 부역했다고 합니다. 드러내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는 원래 지원 배제입니다. 지원, 박근혜 정권. 근데 이 사람들은 지원이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블랙리스트가 제가 있다면 지원 배제하는 것을 숨어서 작성했는데 부역자는 백주 대낮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숨어서 하는 것은 제가 되고 백주 대낮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고 발표하는 건 제가 안 됩니까? 왜 이건 보도하지 않습니까? 공범자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 떠들면 제가 안 됩니까?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국정원들이 KBS에 출입했습니다. 기관 출입입니다. 지금 기사에 보니까 MB 정권 때 국정원들이 직원들이 KBS에 출입을 해서 이러한 기자와 PD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출입했던 국정원들은 작성했던 보고서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만 공개하는 것이 적폐청산입니까? 이런 정권을 사고 있는 것이 부당한 것이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이른바 통신비 25% 인하 강제해라, 제빵사 강제 고용시키라, 닭값 원가 인하해라, 최저임금 올리라. 이게 시장경제 시스템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자유경제 시스템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4.19 국가가 되지 않냐고 나이 든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고 일어나면 전쟁 위기가 많다고 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밴드도 그렇습니다. 단톡방.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황들, 소식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외신들 퍼나릅니다. 위험하대. 뭐 하와이에서 미군들이 훈련한대. 뭘 비행기가 떴대. 걱정합니다. 바깥에서는 전쟁 난다고 그런 위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오면 천하태평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북한 정권이 완전히 붕괴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게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쓴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북한의 외상이 선전포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미국과 만나면 튼튼한 한미 우방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을 만나면 대화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만나면 북한을 압박해서는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을 만나면 한미일 삼각관계로 튼튼하겠다고 합니다. 이 다 돌아왔더니 보면 뭘 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불안합니다. 이런 전쟁의 위험인데 언론 노조들은 내팽개치고 파업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보도하고 위험을 알려야 됩니다. 미사일 쏘아도 우리는 태어나지만 북한에는 J-알람이라고 해서 3분 이내에 대피하는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어린애부터 신간성이 멈추는 것까지. 그런데 당사자에서 우리는 너무나 태어나고 우리 미사일 쏘고 핵 실험한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대피해라, 숨어라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총체적으로 부한말 상황과 같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험합니다. 위기입니다. 여기 계신 야당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야당분들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쓴소리라도 들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야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있고 바른정당은 있고 국민의당은 있지만 야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성이 부족합니다. 결기가 부족합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습니다.
무슨 국회의원을 죄송하지만 부업으로 하는 사람 같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할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웰빙당이라고 소리 듣기도 합니다. 지금 여당 하나에 야당이 3개, 4개 황금분을 아닙니까? 오늘은 이 법안은 이 정당 잡고 통과시키고 내일은 저 법안에 대해서는 저 정당과 손을 잡고 통과시키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끼리 서로 성명을 발표하고 비난합니다. 얼마나 정치가 좋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은 과거에 노무현 또는 김대중 정부보다 훨씬 진화되고 훨씬 정교하고 훨씬 막강한 정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도대체 정권 바뀌는데 4개월, 5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우리 국가의 안위가 이렇게 위험할 정도로 이런 정치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막지 못하고 왜 멈추지 못합니까? 제동을 걸지 못합니까? 이 땅에 야당은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야당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회 나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방송국 찾아와서 지지하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국민이 세금을 내고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합쳐주신다면 저는 감히 잘 모릅니다만은 분열된 야당만큼 이렇게 조절하기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중국에 한 3세기 전에 BC 3세기에 진시황이 6개의 나라를 다 통일해서 황제가 됐을 때 나머지 6개 나라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합종책이라고 해서 다 모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뭐 했더라면 아마 진시황이 천하 통일하지 못했을 거죠. 지금은 그건 못 봤습니다. 하나씩 할지 모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더라도 국민 눈에 볼 때 여러분들이 야당끼리 성명 발표하고 비난하고 각각 다르게 대응하는 거 정말 바보같이 보입니다. 뭉쳐주십시오. 또 하나 더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뭉치지 못하는 이유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전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여러분들의 평가나 여러분의 손에 떠난 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분은 역사가 평가할 분이고 역사가 관리할 분이고 역사가 지휘할 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찬성했거나 반대했거나 이미 시간은 상당히 지났고 상황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충분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관계없이 찬성했던 분이나 반대했던 분들 만나시고 합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함께 당을 운영했고 함께 정치를 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는 어제의 적도 같이 만나고 그제의 적도 같이 만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여전히 유교적인 사고방식,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의명분에 명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정말 갑갑한 마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말씀드립니다. 꼭 합쳐주십시오. 그리고 싸워주십시오. 견제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